예, 안녕하십니까. 올리패스 대표이사 정신입니다. 오늘 올리패스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그 과거 기업 설명회를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한 6개월, 4월 달에 했으니까 한 6개월 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희가 그 비마약성 진통제 OLP1002에 대한 임상 허가를 이제 8월 말에 신청하였는데 그 직후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추석이 껴서 좀 어수선해서 좀 추석 지난 다음에 이제 기업 설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주로 이제 아, 비마약성 진통제 OLP1002에 대한 임상 개발 및 그 이제 의의에 대해서 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어, 간단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사 전체에 대해서 이제 그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회사는 그 주주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이제 세포 투과성이 우수한 인공유전자 플랫폼인 올리패스 PNA를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RNA 치료제를 개발하는 어떻게 보면은 RNA 치료제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입니다. 저희 기술을 이제 그 경쟁 업체들의 이제 플랫폼 기술들하고 쭉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 확실한 우위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희망하는 거는 효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이제 그 RNA 치료제들을 개발해서 시장에 이제 부담 가능한 약가로 공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거대 시장 품목들을 공급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건강에 대해서 미리미리 관리하게 되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100세에 이르러서도 이제 활발하게 현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 수 있지 않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포부는 있지만은 중단기적으로 향후 한 10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이제 그 라이센스 아웃을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신약들에 대해서 임상 효능 확인을 라이센스 아웃하는 일을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시장에서 저희 기술이 잘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일들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꼭 임상 효능이 입증이 안 되더라도 저희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서 신약 개발, RNA 치료제 신약 개발 공동 연구를 하는 이제 이런 종류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이제 비슷한 종류의 플랫폼 기업들인 아나일람과 이제 아이오니스가 있는데 이들 회사들도 저희가 같은 스타일의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제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 2년 전에 상장을 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기술력 자체는 플랫폼 기술력 자체는 이런 종류의 이제 RNA 치료제 플랫폼 기업들하고 비교해서 월등히 우세함에 불구하고 이제 회사 가치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아나알람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siRNA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인데 현재 시총은 한 25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저희 시총이 한 3천억 원 정도 되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맞고요. 그 원인으로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아나일람이나 아이오니스 같은 기업들은 이미 이제 그 플랫폼 기술로 이용한 그들의 플랫폼 기술로 이용한 이제 RNA 치료제들이 시장에 시판허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는 효능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기술이 임상적으로 효능이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신약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장 앞선 프로그램이 이제 통증 치료제로서 이제 요번에 이제 호주의 임상 이상 허가 신청을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이 OLP10이라는 통증 치료제는 저희가 이제 호주에서 임상을 할 때 한 100여 명 정도의 관절염 통증 환자 대상으로 이제 임상 효능이 확실히 나는 용량을 이제 도출하는 실험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이제 이게 주사제로 개발되고 있는데 주사제로 개발되고 있다 보니까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이주일에 한 번 뭐 이런 꼴로 주사를 맞다 보면은 시장을 확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호주에서 환자 대상으로 임상 원비상을 얼마 전에 끝났는데
원비상에서 이렇게 쭉 데이터를 보니까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약효 지속력이 길구나. 그래서 아마 그 OLP 1002 같은 경우는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꼴로 투약하는 치료제를 개발해서 환자들이 이제 편안하게 느끼는 종류의 이제 진통제가 되지 않도록 개발하고자 이제 임상 실험을 평가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그 허가는 한 10월경에 이제 결론이 날 거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투약이 10월 말이나 뭐 11월 초부터 투약이 시작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 중반까지는 투약이 완료가 되고 그러면 그 결과를 갖고 저희 기술 자체가 사람에서 이제 효능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판가름 나게 되겠습니다. 요것이 되면은 이제 저희 회사 기업 가치가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전임상 단계에 있는 프로그램은 그 안구 안에서 이제 그 혈관 생성을 이제 억제함으로써 당뇨성 망막증이라든지 노인성 황반변성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원숭이 실험들 쭉 하다 보니까는 이것이 이제 우선적으로는 당뇨성 망막증에 일단 임상적으로 준비하는 게 맞겠다 생각해서 현재는 안구 점안액으로 투약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당뇨성 망막증을 대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지혈증이라든지 제2형 당뇨, 비만 뭐 이런 치료제들에 대해서 이제 만성질환이죠. 어떻게 보면 성인병이고 그런 치료제들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일부 프로그램들은 이제 근육에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당뇨 치료제라든지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근육에서 이제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근육의 약물을 제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주사제보다는 피부 첩보제로 개발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그 치매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겪어야 되는 그 상황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치매 치료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RNA 치료제 하면 대부분의 이제 업계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은 이것이 이제 그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편적인 만성질환 치료제 뭐 이렇게 이런 그 용도로 개발하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 희귀질환 치료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희귀질환 치료제로 많이들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계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일부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루게릭병이나 샤코마리투스와 같은 이제 어떤 희귀질환, 상대적으로 희귀질환이지만 거대한 시장을 갖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이제 저희가 적용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신약 프로그램의 이제 전략은 시판허가를 받았을 때 연간 매출액이 뭐 50억 불이나 100억 불 이상 되는 거대 품목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투약 경로는 탄력적으로 그 질환에 가장 적합한 제형으로 이제 개발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아나일람이라는 이제 동종 업종에 있는 이제 그 대표 기업의 이제 주가 추이를 이렇게 한번 표시해 봤습니다. 아나일람이라는 회사는 이제 그 siRNA를 이용해서 RNA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보통 이제 그 2002년도에 설립돼서 한 10여 년 동안은 뚜렷한 이제 그 시세를 못 냈습니다. 이유는 이제 플랫폼 기업의 특성상 이제 그 기술이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걸 입증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 최초로 임상 효능이 이제 작게나마 입증되기 시작한 게 2012년 말 정도 돼서 그들이 개발하고 있던 파티시란이라는 이제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일상에서 이게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는 여러 실험 결과로는 있어 보인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쭉 이제 주가가 우상향 패턴을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현재 이르러서는 이제 시판허가 받은 치료제들이 3개나 있다 보니까는 나름대로 시장에서 이게 이제 기술이 된다라고 입증돼서 이제 받아들여져서 현재는 시총이 한 25조 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마 지금 이제 임상 환자들 대상으로 투약한 것이 이제 최초로 투약한 것이 호주 임상 일상에서 이제
환자 대상을 투약한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의 임상 효능의 가능성이 확인돼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임상 이상에서 그 효능이 확실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로 차이가 나게 이제 나온다 그러면 아마 저희가 이제 이런 위치부터 기업 가치가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저평가된 기업 가치를 이제 저희 호주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제 이상 시험을 통해서 정상화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기술이 기존 그 경쟁 기술들하고 어느 정도 어떻게 차별화가 되냐에 대해서 많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시장하고 소통을 하였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포 안에는 이제 유전자, DNA라고 불리는 유전자가 있고요. 유전자에서 쭉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 단백질이 잘못될 경우 이제 질병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여기 쭉 이 슬라이드에 설명해 놨는데, 유전자 DNA에 이제 있는 유전 정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코드 순으로 이렇게 쭉 배열된 유전자죠. 코드 정보가 RNA로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복제가 되고 난 다음에 그 RNA에서 단백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지난 100여 년 동안은 주로 이제 단백질을 타겟팅해서 이제 약들을 개발해 왔어요. 그래서 합성화합물 의학이라든지 혹은 항체 의학이라든지 단백질 의학 등이 주로 이제 그 단백질을 타겟팅해서 이제 그 약이 개발되어 왔고요. 그러나 이제 최근에 와서는 이제 좀 더 그 전 단계인 RNA를 타겟팅해서 약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 RNA를 타겟팅해서 약을 만드는 것이 이제 RNA 치료제라고 할 수 있고요. RNA 치료제라는 것이 이제 요즘 이제 많은 회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미래 기술로서 이 RNA 치료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RNA 치료제가 이제 세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포 안에 넣어줄 수 있느냐 여부가 이제 RNA 치료제 개발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RNA 치료제를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DNA에서 그 유전 정보가 복제가 돼서 첫 번째 산물로 나오는 게 프리mRNA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좀 프로세싱이 돼서 mRNA가 만들어지고 mRNA에서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RNA 치료제는 뭐냐면은 인공 유전자를 이용해서 이제 그 요런 프리mRNA나 mRNA에 있는 코드 정보, 유전자 코드 순서에 따라 쭉 배열된 거에 맞게끔 인공 유전자를 설계해서 이렇게 결합시켜서 약효를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인공 유전자가 세포 안에 들어가야겠죠. 근데 대체로 여기서 사용되는 인공 유전자의 사이즈가 합성의약품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그런 합성의약품들보다 규모가 한 30배 내지 40배 정도로 크기 때문에 세포 안에 잘 안 들어가죠. RNA 치료제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유전 정보에 대해서는 유전자 지도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아니까는 예측 가능하게 약물을 설계할 수가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 유전자가 세포 안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과량 투약하다 보니까 독성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성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분야의 치료제라고 이제 현재로는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단점이고 이 분야가 극복해야 될 한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RNA 치료제라는 건 이런 거고요. 그러면 이제 RNA 치료제랑 기존에 있던 항체 의학이나 합성 의약품 뭐 이런 것들하고 한번 쭉 비교를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합성 의약품은 이제 뭐 값도 싸고 그 많이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렇지만 이제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제 했기 때문에 큰 품목이 나오기 힘들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세포 밖에 있는 단백질만 타겟팅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항체 치료제들이 각광을 받아왔지만은 거대 시장 타겟은 대부분 고갈돼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30년 후에는 이제 더 이상 가기가 어려운 이제 신약 새로운 것이 나오기 어려운 이런 측면이 있고요. RNA 치료제는 타겟 확장성은 모든 유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궁무진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에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독성 이슈랑 가격 이슈가 해결이 좀 안 된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RNA 치료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약업계의 주력 기술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세포 투과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인공유전자가 이제 올리페스 PNA이고요. 세포 투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올리페스 PNA는 이제 PNA라는 이제 그 펩타이드 백본을 갖고 있는 인공유전자에서 이제 저희가 변형시켜서 만든 거고요. 이 인공유전자는 이미 30년 전에 이제 닐슨이라는 교수님이 이제 그 발명을 한 건데, 이게 세포에 안 들어가서 이제 임상 시험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사를 설립할 때 15년 전에 요 PNA의 구조를 좀 변형시켜서 세포에 좀 잘 들여보내야겠다 해서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만든 게 올리페스 PNA고요. 올리페스 PNA는 요 이제 핵산 연기, 이게 유전자 코드에 해당되는 건데요. 코드 순서가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다 양이온성 계면활성기를 이렇게 붙여서 한번 세포 한번 넣어보자 해서 단순한 생각으로 이제 만들어 본 게 이제 올리페스 PNA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포에 잘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이제 쉽게 들어가는 게 확인됐고, 근데 세포에 들어가다 보니까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준의 그 어떤 결과들이 얻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따지면은 마이크로그램, 1마이크로그램 정도만 투약해도 임상 효능이 나온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호주 임상 시험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은 이제 과거에 이제 임상 원비상에서 확인이 되기 시작해서 이거 굉장히 적은 양으로 투약이 가능하구나, 효능이 나온다는 거 확인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안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투약량이 작으니까 원가가 부담이 적지요. RNA 인공유전자 원가 부담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기술 지표로는 굉장히 우수한데, 그럼 어느 정도나 우수하느냐를 이제 그 경쟁 기술들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그 아이오니스라는 회사의 인공유전자랑 아나엘람의 인공유전자랑 이렇게 쭉 비교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세포 투과성에서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는 형국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리페스 PNA는 세포 안에 잘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효능이 쉽게 나는데, 세포 단계에서 그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냐면, 저희가 예상했던 거랑은 전혀 다르게 한 기존 기술들보다 10억 배 낮은 농도에서 효과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적은 용량의 세포 있어도 세포 효능이 나오니까, 임상 투약량은 한 1마이크로그램 정도 수준이면은 많은 경우 이제 효능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임상 시험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입증해야겠죠. 어쨌든 이제 투약량이 작다 보니까는 주사로도 개발이 가능하고, 이제 그 경구 투약으로 해도 조금만 이제 몸에 들어가면 되니까 경구 투약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첩보로 해도 충분히 우리 몸이 필요한 양만큼이 전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런 어떤 그 투약 경로상의 이점이 기존 기술에 비해서 명확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기존 그 인공유전자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안전성 이슈가 이제 항상 있기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희귀질환 이해는 좀 적용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에, 저희 기술은 상당히 안전하기 때문에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경쟁 기술들의 장점은 이미 이제 시판 허가를 받은 약물들이 꽤 많이 있다. 물론 이제 한계는 있지만은, 안전성의 한계라든지 뭐 약 자체 프로파일의 한계는 있지만은, 그래도 임상에서 효능은 확인됐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반면, 저희 거는 아직까지는 효능이 입증이 이제 임상적으로 아직까지는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희 기술이 현 단계에서의 단점이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마이슨 진통제 OLP1002에 대해서 이상 시험을 이제 서둘러서 진행하는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단순히 그 비마익성 진통제를 저희 기술이 임상적으로 효능이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만 하기에는 이제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실제로 이 아이템 자체가 어느 정도의 그 시판 허가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나 그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매출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관점에서 저희가 분석해 봤습니다. 진통제 시장은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이미 진통제는 수백 종이 이제
시판되고 있고요. 한 지난 100여 년 동안 이제 많이 개발되어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복제의약품들이 이제 범람하는 이제 특성을 갖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약가가 매우 싼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연간 한 1,000억 불 정도, 100조 정도의 매출액을 나오는 이제 치료제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전체 의학 시장이 1조 3천억 불 정도 수준이니까 한 7.5% 정도가 아마 진통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의학 시장의 7.5% 정도 되는 시장이고요. 요새 각광을 받고 있는 이제 면역 항암제가 한 250억 불, 300억 불 정도 되는 시장을 형성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이제 진통제 시장 전체는 규모는 작지는 않은 거죠. 그렇지만 이제 진통제는 많지만은 단기적으로 이제 통증을 제어하는 데는 지금까지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부 아주 강한 통증 아니고서는. 그렇지만은 장기간 사용해야 되는 만성 통증 치료제로서 안전한 것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만성 통증 치료를 위해서 쓰이는 것들은 대부분 소염 진통제라든지 콕스투저이제 혹은 뭐 심지어는 간질 치료제, 우울증 치료제, 마약 등이 이제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이 이유는 이제 우울증 치료제나 마약 등이 사용되는 이유는 기존 소염진통제로는 통증이 잘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안전성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종류의 약들이 생각보다 만성으로 썼을 때는 심각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소염진통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뇌출혈이라든지 심장마비라든지 뭐 사망이라는 게 생각보다 이제 부작용이 좀 심한 경우들이 꽤 있고요. 그거보다 이제 콕스투저이제들도 마찬가지고 간질 치료제는 기본적으로 복용을 했을 때 정상적 생활은 어렵습니다. 사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지만은 그 다음에 우울증 치료제를 지속적으로 통증 치료용으로 쓰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좀 부담스러울 때고요. 그 다음에 마약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반복 사용하면 이제 결국 호흡곤란돼서 사망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한 5만 명 정도가 매년 마약성 진통제 사용으로 이제 결국에는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장기간 안전하게 투약 가능한 진통제 신약에 대한 절박한 사회적 요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자신도 진통제 신약을 한 20여 년 동안 이제 개발해 온 경험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제가 개발한 약 중에 콕스투저이제가 이제 현재 시판되는 약물이 있습니다. 아셀렉스라는 이름으로 시판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안전한 약을 진통제가 안전한 진통제 개발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지난 100년 동안 많은 회사들이 노력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안전한 진통제를 개발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OLP1002는 뭐 어떤 종류의 진통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냐라는 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한 슬라이드인데요. 여기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전자를 쭉 분석해 보니까 소듐 이온 채널을 이렇게 이제 소듐 이온 채널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요. 소듐 이온 채널 중에 10여 종이 있는데 그중에 9A라는 소듐 이온 채널의 활성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통증을 못 느끼고 대신 이제 감각신경은 또 멀쩡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논문이 2006년에 나왔는데, 네이처에 나왔는데, 그 논문에 의미하는 바는 SCN9A라는 소듐 이온 채널에만 활성만 억제하면, 선택적으로 억제하면은 뭐 굉장히 강력한 통증을 억제하지만은 안전한 치료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걸 많은 회사들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많은 이 SCN9에 작용하는 치료제들을 많이 개발해 왔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여 종의 유사한 이제 소듐 이온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술로 선택적으로 9A만 선택적으로 잡아내기 어려웠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성공하는 데는 하나도 없고요. 대신 저희가 이제 RNA 치료제로 이렇게 봤을 때는 요 유전자들이 다 상당히 차이가 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CN9A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영역 약물을 개발한 것이 이제
RNA 치료제가 OLP1002고요. 저희가 이제 동물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쭉 하고 임상 실험을 이제 일상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안전성은 이미 이제 확인이 됐고요. 대신 이제 그 동물 실험에서는 효능 자체는 매우 강력하다. 기존에 이제 쓰이던 진통제로서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효능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서 요거를 추가적으로 입증하는 것 과정이 이제 요번에 이제 저희가 임상 허가를 낸 호주 임상 이상에서 할 일이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안전하고 진통 효능이 강한 진통제가 개발되었을 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나 매출을 올릴 수 있냐를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본 건데요. 만성 통증 중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봤을 때 신체 관절염 통증도 있고 당뇨성 통증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암 관련해서 이제 암 치료하다 보면 또 후유증으로 통증들이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다양한 통증들이 있는데 이 선진국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는 선진국 10억 명 인구를 대상으로 쭉 해봤을 때 이제 환자 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것이 물론 이제 관절염 통증이죠. 전체 인구 한 10% 정도가 보통 관절염 통증을 겪으니까요. 어쨌든 이런 환자들을 기준으로 이 중에 10% 정도 환자들만 저희가 이제 OLP1001을 치료하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가 연간 약가를 1000불로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연간 매출액이 한 300억 불 정도 이제 올릴 수가 있고요. 2000불 약가 정도로 하면은 한 600억 불 정도의 매출액이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이건 자체 추산한 거고요. 어쨌든 이제 기존의 진통제 시장에 생각했던 1000억 불 시장에 비해서는 훨씬 크죠. 왜냐하면 기존 진통제 시장들은 복제약품들이 하기 때문에 약가들이 싼 반면에 1000불이나 2000불 정도면 신약으로서는 뭐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저렴한 약가로 이렇게 산정을 했어도 이 정도의 매출액이 올릴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300억에서 600억 불이 어느 정도의 규모의 숫자냐, 너무 숫자가 크다 보면 잘 감이 오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다국적 제약사들의 매출액 순위로 이렇게 2020년 매출액 순위를 쭉 나열해 봤을 때, 한 579억 불은 한 2등 정도의 매출액을 제약업계 2등 정도의 매출액에 해당되고요. 290억 불은 한 10등 정도 제약 업계 이제 순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단일 품목으로 이렇게 굉장히 큰 매출을 이룰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지까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 종류의 제품이지 않느냐.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호주 임상 일상 진입하던 시기에는 전체 시장의 한 5% 정도를 점유해서 단순한 계산이죠. 그래서 한 50억 불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품목으로 했는데 저희가 막상 호주 일상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주사제지만은 약효 지속력이 한 달 이상 가서 그렇게 되면은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투약하는 약으로 개발하면은 점유율을 확 높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돼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는 이제 이런 종류의 진통제를 우리가 이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 해법 치료제로 우선적으로 이제 진통제로 처방될 수 있는 어떤 의료계에서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희 임상 프로파일을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OLP1002는 RNA 치료제인데 이 작용 기전의 특성상 농도를 이렇게 올리면은 효능이 나오고요. 어느 정도 이제 농도를 계속 올려도 유지되다가 일정 수준 되면 또 효능이 더 감소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OLP1002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RNA 치료제의 작용 기전하고 관련된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거지만은 떨어지지만은 실제로 유효 활성 구간이 한 10만 배 정도의 농도 올려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기존 약들보다는 유효 활성 농도가 굉장히 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워낙 낮은 농도부터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기존의 방식으로 생각했던 투약량에서는
이렇게 지나쳐 버린 경우가 있는 거죠. 저희가 호주 임상 실험 일상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을 좀 간과해서 이제 임상 실험 설계가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이러한 특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러한 특성이 이제 그 임상 이상에서의 그 투약 용량 설계에 어떻게 그 참고가 되느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척추가 있고 이제 척추에서 신경이 다 말초로 나가죠. 그럼 예를 들어서 통증을 느끼려면은 이쪽에 이제 여기서 이제 무릎 근처에서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은 통증 신호가 감지돼서 이렇게 신경을 타고 이렇게 척추로 통증 신호가 갑니다. 그래서 척추에서 다시 뇌까지 가고 뇌에서 아프다고 생각해야지 이제 통증이 유발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OLP190의 역할은 뭐냐면 통증 신호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통증 신호가 보통 요 말초에서는 그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속 증폭을 해야지 뇌까지 가는데 OLP102가 타겟팅하는 소듐 이온 채널이 이런 통증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증폭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OLP190의 역할은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역할이다. 신경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초 신경에서 차단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중추 신경에서 차단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차단하면은 통증이 이제 억제되겠죠. 그러면 이제 말초에서 차단하는 투약량은 어느 정도면 차단하느냐를 좀 이제 실험적으로 한 것들이 있는데요. 요것이 이제 척추의 단면입니다. 척추에서 이제 그 감각신경이 이렇게 나가는데 그 감각신경이 나가는데 이제 척추 신경제라고 신경세포들이 많이 몰려있는 좁쌀 알갱이 같은 신경절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중추신경이라 보지 않고 말초신경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요 척추는 중추신경이고요. 어쨌든 이제 그 동물 실험에서 일부 동물 실험에서 이제 척추신경절의 그 소듐 이온 채널의 발현량을 측정을 해봤는데 약을 투약하고 나서 OLP105를 사람 체중으로 했을 때 0.2 마이크로그램 투약했을 때 단백질 발현이 통계적으로 유리하게 이렇게 감소하는 게 확인됐죠.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사람은 이거보다 적은 양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쥐보다. 그래서 이제 말초 신경에서 작용하는 용량은 성인 기준으로 한 0.2 마이크로그램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고요. 대신 이제 척추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약물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더 많은 양을 넣어야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지만은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 마이크로그램 이상을 투약해야지 이제 척추에 작동하는 용량에 도달한다라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런 실험을 한 거고요. 동물 실험이지만 요게 이제 나비 1.7이 아까 얘기한 소듐 이온 채널을 얘기하는 거죠. OLP190의 타겟. 그 약물을 투약했을 때 빨간색이 점점 작아지면 이제 단백질 레벨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그 30 마이크로그램 정도 돼야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이제 단백질 발현이 억제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염색을 한 건데 신경세포 염색한 거랑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명확히 그 노란색이 덜 나오죠. 녹색하고 빨간색이 섞으면 노란색이 나오는데 요거는 노란색이 덜 나오는 거 봐서 확실히 이제 줄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어쨌든 그런 데이터고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얻어진 데이터들하고 호주 임상일상에서 우리가 획득한 데이터, 임상 데이터, 효능 데이터랑 이렇게 합쳐보면은 말초신경에서만 작용해서 효과를 내는 거는 한 1 마이크로그램 정도면 충분한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대신 이제 호주에서 용량에서 5 마이크로그램, 10 마이크로그램 투약하는 경우에는 좀 어중간한 위치에 있다. 효과가 말초에서는 없어지기 시작한 용량 정도고 중추신경에 작동하기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30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려야지 이제 척추에서 어느 정도 발현이 억제돼서 진통 효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타겟팅하냐, 통증의 종류에 따라서 말초만으로 충분하면은 1 내지 2 마이크로그램 정도 투약하면은 이제 진통 효과가 오랜 시간 지속되겠지. 약물이 빠지면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이제 통증이 없어지겠는데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약효 지속력이 얼마큼 되느냐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데이터들을 정리한 건데요. 이제 G에다가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로 이제 레이블링된 이제 OLP101을 투약하면은, 그래서 말초 신경들을 이렇게 좀 조직들을 추출해내서 보면은 투약 후 7일까지도 이제 별로 이렇게 약물의 농도가 변하지 않고 조직이 잘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간다는 얘기죠. 중추신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경향이 나오는데, 대신 이제 중추신경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물이 잘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초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가기 때문에 더 많은 투약량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척추신결절 중에 일부 투약 시간대 이제 과량이 관측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투약 부위가 척추신경절 부위에 이제 피하 주사를 했기 때문에 로컬 이펙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실제로 이제 전반적인 거는 얼굴 부위에 있는 신경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아리, 넓적다리 쪽에 있는 신경절을 봤을 때는 정확하게 장기간 약물이 한번 투약되면 오래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투약은 큰 문제 없이 효과가 지속될 거다, 그런 걸로 해도 이렇게 예측된 거를 이제 입증하는 데이터고요. 실제로 호주 임상일상에서 이제 10마이크로그램 투약했을 때 5번 정도 투약하니까 50마이크로그램 누적됐겠죠. 그렇게 했을 때 약효 지속력이 한 달 이상 갔으니까, 투약 종료하고 나서도 실제로 이제 OLP1002가 약효 지속력이 매우 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경험 부족으로, 혹은 또 임상 시험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됐는데, 약물의 특성에 대해서 그런 경험 부족으로 투약 용량 설정에 조금 오류가 있어서 이제 임상 원비에서 효과를 이제 그때 확인할 찬스였는데 좀 놓친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이렇게 쭉 봤을 때 예상되는 프로파일은, 말초 신경을 타겟했을 때는 1 내지 2마이크로그램 하고, 적정 투약 주기는 1 내지 한 2개월에 한 번 뿌리면 충분할 거로 보고 있고요. 물론 한 번 투약해서 한 4, 5개월까지 이제 효과는 갈 수 있습니다. 점점 약효는 떨어지겠지만은, 그런 많은 통증 분야에서는 그 정도도 충분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진통효는 매우 강할 거라고 이렇게 저희 보고 있고요. 우리가 약가 정책을 한 1,000불에서 2,000불 연간 약가를 이 정도 했을 때, 이러한 종류의 다양한 이제 만성 통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부 통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만성 통증은 대부분 커버가 되는데, 당뇨성 신경통이 오래된다 그러면 실제로는 말초 신경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척추에 있는 신경도 망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말초만 타겟팅해서는 좀 어렵고 척추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체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말초 타겟팅으로 우리가 해결하고, 그거로 정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중추 신경 타겟팅을 해서 약가를 좀 높여서 차별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임상 이상 시험을 이제 디자인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디자인해서 이제 임상 허가 신청을 8월 25일 날 했는데, 통상적으로 임상 허가는 한 6주 정도 내외, 이 정도의 이제 결론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호주도 그런 정도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 10월 첫 번째 주나 두 번째 정도에 이제 1차로 이제 그 결론이 날 거라 보이고, 현재까지는 이제 답변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 정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상허가를 냈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한 정도, 그 정도 있고, 이제 그거 답변이 이제 합리적이면은 이제 받아들여진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임상 2상 했을 때 이제 전 임상하고 임상 1상에서 얻어진 이제 데이터를 갖고 임상 2상 허가를 신청했는데요. 전 임상에서는 이제 누누이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매우 안전한 독성이 없는 투약량, 특별한 독성이 없는 투약량이 몽키에서
사람처럼 70kg짜리 몽키로 가정하면은 이제 한 32mg이니까 우리가 임상 투약량을 한 1마이크로그램 정도로 사람으로 한다 그러면은 안전력이 한 3만 배 되는 거죠. 30마이크로그램이다 하면은 한 1000배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 약물이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임상 이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태아에 대한 영양 독성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아에 미치는 영양을 독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세그트 생식 독성을 했고요. 그랬을 때 이제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임상 허가 신청을 낼 수 있었고, 영국 임상 일상에서는 이제 투약 범위가 이제 160 마이크로까지 투약했지만은 뭐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임상 용량보다는 훨씬 넓은 범위를 커버했고, 물론 이보다 더 높일 수는 있었는데 그러면 너무 임상 시험 기간이 길어지니까는 요 정도에서 잘라서 임상을 했고요. 호주 임상 일상에서는 저희가 이제 애완견에서 얻어진 통증 데이터를 갖고 이제 투약량을 설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약량 설계에 조금 이제 오류가 생겨서 이제 5마이크로그램, 10마이크로그램 반복 투약 시험이 진행됐고, 안전성은 이제 큰 이슈는 역시 없는 거로 확인됐고요. 대신 이제 통증 시험에서 10마이크로그램 투약근에서는 어정쩡한 투약 용량이었기 때문에 척추에서 작용하기에는 부족하고, 말초에 작용하기에는 너무 이제 과량이었기 때문에 어정쩡한 투약량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은 한 46% 정도 감소하는 경향을 관측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약효가 1개월 이상 투약 마지막 하고 나도 1개월 이상 계속 지속됐다라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험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를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은 의미 있는 시험이었다고 기대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1차요법 치료제로 개발될 수 있다라는 저희가 이제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 실제로는 호주 임상 원비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결과를 갖고 임상 허가를 신청하였고요. 대상은 이제 우선 이제 환자 모집의 이제 용이성 때문에 만성 관절염 통증 환자를 우선적으로 대상하고 있고요.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90명에서 120명의 환자를 목표로 이제 임상 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험 목적은 이제 이상 시험이니까 효능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1 마이크로그램 내가 효능이 나올 수도 있고 30 마이크로그램 이상에서 효능이 나올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적정한 효능을 나타내는 임상 투약량을 도출하기 위한 시험이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진통 효능은 한 60에서 80% 정도 진통 효능 정도면은 이제까지 나온 어떤 진통제보다 강력한 진통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 정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가 중요한 게 통증 효능이 셀수록 환자 수가 더 작아도 적은 환자 수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40-50% 정도의 진통 효능이 있다 그러면은 분당 한 수십 명, 50명에서 한 200명 정도의 환자가 필요한데, 이 정도의 통증 효능에서는 그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은 걸로 이제 저희가 추정되기 때문에 통증 감소 목표를 차라리 높은 쪽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통 효능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투약해서 1개월 이상 가느냐 요거 확인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 평가는 모든 임상시험의 안전성 평가는 기본입니다. 여기서는 주목적은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시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시험을 이제 두 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용량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일반 합성의약품들은 이제 투약량을 늘려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니까 용량을 2개 정도만 해도 되는데, 이건 저희가 용량 의존성이 좀 이제 생각한 기존 약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넓은 범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마이크로그램에서 80 마이크로그램까지 6군을 이제 일단은 약효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군당 5명씩 이제 검색을 해서 통증이 어느 정도나 감소되는지 평균적으로 그런 거를 보고 이제 2단계 용량 확장 시험에 들어가는데요. 2단계일 때는 이제 3군 실험을 하게 되십니다.
위약군하고 그 투약군 2개를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 정도의 그 통증 감소 목표를 했을 때, 군당 한 20명 내지 30명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한 60명에서 90명의 환자에 대해서 평가가 있을 거고, 그랬다 보니까는 총 평가는 이제 90명에서 12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는데, 그 60에서 80%의 진통 효능이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되냐면, 기존의 이제 관절염 치료제를 널리 쓰는 소염 진통제들이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의 진통 효능이고요. 마약이 이제 그 일반,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진통 효능이 셀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는 그 진통 효능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닙니다. 대신 이거를 이제 투약 받았을 때 좀 편안한 느낌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마약을 자꾸 찾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그 목표로 하는 진통 효능이 굉장히 센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시장에서 1차 요법 치료제를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종류의 진통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주 임상 시험은 그 이상 시험은 한 1년 정도 저희가 어느 정도 중간 결과는 물론 한 뭐 몇 개월 안에 나오겠지만 1단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투약이 되는 건 한 1년 정도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관절염 통증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염증성 통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러니까는 업계에서는. 그러니까 진통제 통증 분야가 이제 염증성 통증하고 크게 이제 신경 손상성 통증 두 분야로 있는데, 신경 손상성 통증이 기존 치료제로 이제 대응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경 손상성 통증에 대해서 그 시장의 수요가 굉장히 이제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신경 손상 통증이 당뇨성 통증도 있고 그 대상포진 통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것도 굉장히 그 치료하기 어려운 신경 손상성 통증이고요. 그리고 암 통증도 대부분 신경 손상성 통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 통증을 이제 그 모델로 해서 그 임상 이상 시험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있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그 진통제 자문위원단이 있습니다. 스티븐 왁스만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제 왁스만 자문단이 있는데, 자문단의 도움을 받아서 MD 앤더슨 캔서 센터에서 이제 그를 섭외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코반스라는 세계적인 CRO랑 그 임상 CRO 계약을 최근에 다시 체결했고요. 여기서 하는 피험자들은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통증이 있는데 항암 치료가 끝나도 통증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 30-40%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한 통증을 보유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국에서 임상 시험을 하다 보니까 FDA랑 프리-IND 미팅을 가져야 되고, FDA가 요구하는 거에 맞추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 내부적으로 코반스랑 저희가 갭 어나리시스를 해서 이제 FDA랑 프리-IND 미팅을 가질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임상 시험 책임자는 이제 MD 앤더슨 캔서 센터에 계신 암 통증 전문 의사 선생님이 내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임상 허가를 신청할 거냐 궁금하실 텐데, 결과적으로 호주 임상 시험 2에서 나오는 투약량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나면은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임상 허가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봄 정도에 임상 허가 신청이 적정한 시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은 발표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이제 신약 개발이라는 게 처음에 저희 모든 거를 다 알면은 확실하면은 이제 불확실성이 없다면은 약이 개발이 이렇게 착착착 되겠죠. 그렇지만은 의외적인 결과들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제 호주 임상 1상 같은 경우처럼 예상 밖에 이제 결과들이 나온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작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저희 이 기술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니까 불확실성이 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아마 저희가 앞으로 향후 임상 성공률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몇 개월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임상 시험 관련해서 이제 그 주주님들이 많이 걱정들 하셨는데 그것들을 이제 자세히 저희가 들춰보니까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험이었지 않느냐. 그때 당장 결론을 조기에 내서 냈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했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템 자체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진 제품인가를 재평가하게 됐고요. 그러면 사업 전략도 그거에 맞게 저희가 재구성하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임상 시험허가 신청 관련해서 저희가 보고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